비트코인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지금 제로 된다는 말 안 하거든. 밸류가 없으면 프라이스가 없어야 되는데 프라이스가 있어. 그리고 안 없어져. 앞으로도 프라이스가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밸류가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광대한 유니버스가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은 그 신원을 또 명시화하고 이걸 또 금융자본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책에서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장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그 디지털 플랫폼을 그 소유한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그런 거를 이제 신원 인증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좀 창출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연코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모바일, 그러니까 애플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도 그러면 이런 쪽을 다 이미 염두에 두고 있고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시나요, 혹시? 스티브 잡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스티브 잡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스티브 잡스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참 대단한데, 네. 스티브 잡스는 이미 그 미래의 디지털 세계가 신원 인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도 초기부터 스티브 잡스가 우겨가지고 이렇게 클로스드 되어 있었잖아요. 네. MS는 오픈이었고. 네.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쫓기기도 했었죠, 한번.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고집을 피웠죠, 맥킨토시 시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원 인증을 고려했을 때는 이 훨씬 보안성이 높죠. 다만 이제 애플을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플이 엘리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마음만 먹 얘가 대장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뚫리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내 신원은 정말 도용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그쵸.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와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문제 때문에 신원 인증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제 중앙화되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있다면 네. 그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신원 인증이 뭐냐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려고 들어가시죠. 우리가 신원 인증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요?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별로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채를 뒤집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검사를 하는 게 딱 생각이 나죠. 지문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를 증명하면 사실은 많은 게 증명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말하는 신원 인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행적을 인증하는 겁니다. 행적을. 행정. 예를 들면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떠드는 그 오태민이 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바둑 게임을 디지털로 둬요. 그래서 내가 알파고를 이겼어. 그 이긴 때 내가 얼굴 까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디로 할 거 아니에요. OTT라는 아이디를 쓴다고 하죠. 그 OTT가 오태민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기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네. 더 중요한 건 OTT가 진짜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긴 애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때도 홍채 인식이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채 인식이라는 건 그 OTT가 나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OTT가 그 바둑 게임에서 이긴 거라는 걸 인증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행적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행적을. 그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생물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중시 여기는데 수사관조차도 그 생물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중시 여기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정체성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행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범행을 저지른 걔가 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범행을 저지른 애가 내가 감옥에 보낼 얘가 맞아야지 되지. 범행을 저지른 얘는 따로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갖다 대서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거 교도소 대행 비즈니스를 도와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게 신원인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도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정보가 진짜 신원인증인 경우가 있어요. 친자 소송이나 이런 거. 그거는 행적이 곧 생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걸 한 게 그 아빠가 맞았냐. 네. 원인 제공자가. 자, 근데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적을 인증해야 되거든요. 행적을 인증하기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상으로 내 아이덴티티를 한 세네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인 정체성으로 좀 벗어나자고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강의하는 건국대학교의 겸임 교수의 오태민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리니지에서 엄청난 레벨까지 올라가갖고 다 때려 죽인 군주의 아이덴티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분절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홍채를 까 뒤집어서 이게 나다라고 증명하는 거 오히려 나한테 불리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대로 나의 아이덴티티로 가고 이거는 이거대로 내 아이덴티티로 가는 게 좋죠. 그렇죠. 나로서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왔을 때 그가 생물학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누구인지도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의 행적이에요. 네. 그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어떤 극단적인 순위파에 가담해서 뭔가를 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살아온 행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홍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꼭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상상력을 갖게 돼요. 오히려 불편하죠. 그러면 뭐가 행적을 나타내냐?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얘가 가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서 뭔가를 한 걸 얘를 내가 증명하면 증명이 되는 거죠.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는 타자한테 증명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패스포드는 일반인한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짜 주민등록증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세요? 그렇죠. 모르죠. 가짜 패스포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시 웅달님 갖고 계세요? 근데 미국의 스티브가 와갖고 여권 보여주면 그걸 왜 믿어? 그죠.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서 홍채가 됐건 지문이 됐건 중요한 건 행적이다. 네. 그러면 행적을 입증하려면 굳이 생물학적인 정보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비탈리 뷰테린이 제안한 게 뭐냐면 그 학점을 따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나한테 친절을 베풀거나 나한테 욕을 했던 걔가 내가 맞다는 걸 입증하려면 결국은 거래할 수 없는 토큰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울에 영혼에 가서 딱 토큰이 붙는 거예요. 이 토큰은 거래가 안 돼. 예, 졸업 증명서 뭐 이런 게 딱딱 붙는다 이런 얘기죠. 인터넷에도 뭐 게임을 하면 그 행적이 붙는 거겠죠. 그럼 이게 이제 됐어. 이제 이 행적들이 그 이력이 그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력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거래 못하게 했어. 오케이. 자 잠깐 정신 착란에 의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복원하죠? 그쵸. 뭐 어떡하지?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사망된 거야. 사망된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홍채를 까 뒤집거나 지문으로 어렵게 만들었어. 그걸 그냥 내가 지문 없어도 그게 몇 줄의 해시 함수일 거 아니에요. 해시 값일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가졌어. 그럼 내가 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내가 그 학점 없이도 그 행세 그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거나 그 보조금을 탈 수 있거나 그 돈을 수령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내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사망하거나 퇴출되면 안 되고 누가 내 거를 가지고 내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원 인증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망시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비탈 뷰테린이 이것을 아주 쉽게 접근해서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회의 방식을 복원을 한 거예요. 우리 전통 사회에서 신원 인증 주민등록증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시골 가면 신원 인증 고민 안 하죠. 그쵸. 다 뭐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그렇죠. That's right.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군중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활 범위가 좁아요. 저하고 웅달님하고 알고 저하고 이사님하고 알고 이면서 각자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굴 까고 있진 않지만 얘랑 말하다가 게임하다 보니까 얘가 좀 같은 아이들 쓰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알람을 띄워요. 네. 그럼 나만 알람을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람을 띄우면 주변에 경고가 얘 아닌 것 같아. 얘 웅달 아닌 것 같아. 얘 태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알람이 띄우는 이제 AI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갖고 엄밀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통과하면 좋고 안 통과하면 이제 얘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불신하는 거죠. 네. 자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말이 되죠. 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말이 됩니다. 근데 뭐하러 그냐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비탈릭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탈릭한테는 제품이 없어서 그래요. 플랫폼이 없어서. 여기 있잖아요. 네. 예.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 번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 번호 바꾸면 내가 여태까지 깔아놓은 앱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주기적으로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고 우리 딸하고 통화하고 우리 아내하고 통화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바뀐 번호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AI가 얘 오템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왔다가 집에 왔다가 동선이 비슷해. 내 6개월 패턴하고 거의 유사해. 그럼 번호는 바뀌어도 얘 맞아 라고 네.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플이 열리는 거예요. 네. 반대로 내가 이거를 남의 걸 주웠어. 그러면 남의 걸 뺏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정보가 없으면. 내 아내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카톡이야 위장을 하는데 카톡 말투도 바뀌어. 그러면 네. 또 알람이 오겠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는데 나랑 겹칠걸요? 그러다 나한테 걸리겠지. 네. 그죠? 그러면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내 6개월 패턴, 그러니까 가장 복제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의 행적인 거예요, 역시. 6개월 동안의 패턴을 인식한 AI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주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면 민감한 어플부터 차단되는 거죠. 네. 금융 어플이나 이런 거 다 차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구글 계정이나 아니면 삼성 계정 이런 거 가지고 아침에 네. 인터넷 켜가지고 이메일 확인하고 얘는 크롬으로 이거를 열어야 돼 아침에 맨날 뭐 비트코인 시세를 봐. 근데 그걸 갑자기 안 해. 안 해. 이상하네. 갑자기 막 뭐 스포츠 경기 보고 그거를 인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누적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네. 두 가지 원칙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 기계를 습득한다고 내 행세를 할 수가 없고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망되지 않고 사망되지 않고. 그럼 나로 판단되면 영수증. 너가 너구나 하고 그렇죠. 다시 내가 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작가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 기기가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유리하죠. 유리하다. 유리하죠. 네. 네. 그러면 삼성의 최근에 갤럭시 S24 반응도 좀 좋은 것 같고 가능성이 가장 뭐 전 세계 이제 애플만큼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삼성이 생각이 되는데 삼성 쪽에서는 좀 어떤 뭐 움직임이 좀 없을까요? 뭐 연구하고 있겠죠. 근데 뭐 삼성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모바일 갖고 있는 데는 중국도 약신하고 있고 네. 인도에 나온 저가폰도 뭐 약신한다면서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렇게 막 뛰어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런 게 필요한 건 오히려 우리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아예 주민등록이 없어요. 출생신고를 안 합니다. 출생신고를 안 해서 아예 서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노 다큐멘트 퍼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10억에서 20억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이 이게 북한과의 대립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옛날 민주적이지 않은 권위적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게 하는 거지. 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일본만 해도 주민등록번호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체하는 게 있겠죠. 네. 대체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3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죽기 전에 자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돈 다 받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신원 인증을 이제 만약 모바일 기기로 하게 되면은 이런 세계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거의 필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필수니까 사람들이 더 살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모바일이 웨어러블로 이제 바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도 시도하고 있지만 삼성도 뭐 반지, 스마트폰 이게 이제 결제도 하고 신원 인증하는 거죠. 네. 행적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행적이 나예요. 행적이. 나의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나예요. 그게 가장 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누가 오태민을 흉내내고 싶어.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복제합니까? 그 패턴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고 나의 신원을 도용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패턴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걸요. 그 신원 인증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고 그거를 쥐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1등을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걸 준다는 개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쥐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블록체인이 스티브 잡스가 이 시대가 올 건 알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클로스드하게 만들고 중앙화된 웨어러블 시스템을 만든 거 보면 블록체인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바로 권한 문제 없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요 블록체인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중앙이 있는 전통적인 닫힌 체제의 애플 진영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을 위시한 삼성, 구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메타 같은 이 오픈 안드로이드 이쪽 진영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립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편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만 맞으면 여기는 패스잖아요. 프로토콜 진영 뭔가 불편해. 그래서 애플을 많이 쓰잖아요. 애플이 편리해요. 맞아요. 그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삼성폰 왜 안 쓰냐고 물어보면 애플끼리는 자료 보내기가 너무 쉽대요. 무슨 뭐 애플 드랍인가 하면은 그냥 가. 근데 삼성은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앙 시스템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블록체인을 하면 이제 편리성과 보안성을 다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처럼 편리하진 않을 텐데 그 차이의 간극을 조리면서 호소할 수가 있죠. 야, 얘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 얘가 다 갖고 있고 너 나중에 쟤가 승인 안 해주면 비행기도 못 타. 뭐 이렇게 좀 뻥을 섞어갖고 약간 좀 회색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운동으로 할 수 있겠죠. 반 애플 전선 막 운동으로. 그럼 약간 빅브라더 느낌 나니까. 그렇죠. 그 애플 선전 자체가 MS하고 IBM의 연합을 빅브라더로 가정해갖고 망치 들고 나왔고 때려 부시는 게 애플이 그 강력한 매킨토시 선전이었는데 놀랍게도 빅브라더는 애플이었어요. 애플은 중앙화되어 있잖아요. 프로토콜 방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맨날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애플 써요. 그게 편하니까. 그럼요. 간지나잖아. 그리고 너무 예쁘게 만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포장을 해도.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 애플 제품 하나를 언박싱하고 왔는데 그 제품보다 포장이 너무 멋있어서 야, 얘 진짜 간지나 뭐 해도. 그렇군요. 교수님 책에서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이 1달러 미만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논리는 그대로 비트코인의 강건성을 증명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우선은 여기 말이 조금 어렵다. 그렇죠. 댓글로도 좀 달리고 그래가지고 요거 좀 한번 우선 설명 한번 해주시면 제가 좀 추가로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원래 네. 그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용도를 아무리 나열해도 경제학자들은 그건 됐고 비트코인의 부가가치가 뭐야?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가 뭐야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틸리티를 가정하고 가격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제학자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없고 밸류가 없으니까 걔는 프라이스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지금 제로 된다는 말 안 하거든.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해보자고요. 밸류가 없으면 프라이스가 없어야 되는데 프라이스가 있어. 그리고 안 없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 환각이지 뭔지 모르죠. 이게 앞으로도 프라이스가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밸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거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요즘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달러 미만이라고 하신 게 사실 0.5센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유의미한 어떤 우리가 굉장히 기준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1달러가 왜 1달러일까? 2달러는 안 될까?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그 우연이지만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 건 맞아요. 로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막 2달러도 되잖아요. 2달러, 2,000달러, 20,000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시고 1달러 선, 10달러 선, 100달러 선, 1000달러 선을 거보세요. 그러면 다 유의미합니다.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막 씨름을 해요. 10만 달러 선이 조만간. 그렇죠. 지금 10만 달러 도전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0,000달러는 우리가 넘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10,000달러는 다시 안 깨졌잖아요. 네. 언제 넘었나요? 10,000달러를 최종적으로 넘은 게? 2017년도에 잠깐 넘었다가 깨져서 와장창 무너졌었고 그러다가 10,000달러 미만에서 몇 년 있다가 2020년도에 10,000달러를 넘고 다시는 안 가고 있잖아요. 10,000달러 미만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 주변에 한 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된 다음에 사실 그 전에는 0으로 돌아갈 수 있다. 1달러 미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되면서는 이제 이거는 절대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물 ETF 그 전에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이거는 1달러 미만으로 가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역사적 차트가 보여주고 네. 저는 그 경제학자들의 밸류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그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됐는데 너무 쉽진 않지만 저는 와닿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자꾸 상품으로 보니까 밸류가 없으니까 프라이스가 없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잘못 본 거예요. 법치는 상품이니까 아닙니까? 법치 국가할 때 법치. 상품이니까 아닙니까? 상품일 것 같은데. 상품 아니죠. 아니죠. 법치를 누가 팔아요? 아, 근데 법치가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어느 나라가 사람이 아, 다스리는 그쵸. 데고 사업하고 그쵸. 싶어요? 아니면 법으로 그 법이 안 법이라도 재판소가 있고 거기 가서 재판 받는 네. 게임을 하고 싶으세요. 네. 사업 파트너가. 그래도 투자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법치라는 건 엄청난 밸류를 경제학적으로 부여하는데 상품은 안 돼요. 제도라고 해요. 그것을 제도. 제도가 가치가 있거든요. 경제학의 한 학파가 제도 학파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제도로 보질 않은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은 제도죠, 제도. 야, 그렇게 하나의 제도로 봐야 돼요. 네. 프로덕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그 경제학자들이 한 파가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아. 그 오스트리안이라고 해서 네. 근본이론자들 중에 한 일부는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발견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분들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주류는 우리가 두 개로 보거든요. 통화주의하고 케인즈안을 네. 보는데 여기서는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하거나 부정하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작가님께서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들이 생각보다 허공에 떠 있어서 시작을 했다. 그게 굉장히 귀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금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용 금 있잖아요. 정말 뭐 그런 쪽의 금 가격이 사실은 지금 이론스당 금 가격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냐? 그럼 지금 이 금 가격은 사실 이 브렌트 우주 체제가 깨지면서 달러의 어떤 그 통화량 상승에 따라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부가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